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자, 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는데요. 점점 영상이 업로드가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이제,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의 진도,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다시 한번 열심히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그 유목민족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뭐 거란, 여진, 서하 이런 나라들에 이어서 오늘은 몽골이라는 나라 13세기가 아마 배경이 될 것 같아요. 13세기 배경으로 몽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면은요, 몽골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칭기즈칸이라는 사람과 쿠빌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칭기즈칸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몽골이 건국하고 나서 칭기즈칸으로 추대가 되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영토를 넓혀가기 시작하는데요.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엄격한 법령을 토대로 기강을 다잡고요. 천호제라는 특별한 이제 그 유목민족의 부족에 다루는 뭐 법, 행정 체계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대외 정복에 나갑니다. 그래서 서하, 금, 그리고 호라즘 왕국이라는 것까지 정복을 해요. 그래서 영토를 엄청나게 넓혔다는 거죠. 그러면서 칭기스칸 죽은 다음에 한국 울루스로 이제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해외 이제 역사가들이 가장 많이 찾고 싶어하는 유적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칭기스칸의 무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칭기스칸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칭기스칸의 영토, 그 몽골 대제국의 영토는 이따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칭기스칸이 이어서 두 명의 칸이 있었는데 그 두 명의 칸은 뭐 우드이 칸이나 이제 몽케 칸 같은 칸이 또 있지만 중국 동아시아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칸은 바로 이 쿠빌라이 칸입니다. 쿠빌라이 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토를 아래쪽으로 동아시아 쪽으로 영토를 넓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티베트나 고려를 복속을 하게 되고요. 수도를 옮깁니다. 어디로요? 베이징. 이때는 베이징이 대도라고 합니다. 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중국식으로 나라 이름을 원이라고 바꾸고요. 남송 중국을 정벌 하죠. 그리고 일본, 대월, 미얀마, 참파 등지의 원정을 떠났는데 이 일본과 대월, 고려에 대해서는 이따가 따로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이 쿠빌라이가 중국식 연호, 그 원이라는 것들, 나라 이름도 사용하고 연호도 사용하고요. 관료제 또는 지방의 행성을 설치하고 다루가치를 파견을 함으로써 중국식의 통치 체제를 갖춰간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몽골인이 요직을 독점을 하고요. 그 와중에 그 몽골인보다 아래에 있는 전문직으로서 생목인, 지금으로 따지면 서아시아 사람들, 중동 사람들을 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 지역, 중국에서 살고 있던 한인, 특히 남송의 지역에 살고 있던 남인이라고 따로 족속을 얘기하면서 차별 대우를 했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특징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쿠빌라이 칸은 좀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쿠빌라이 칸을 좀 잘 봐주고요. 이 사람이 칭기스칸이에요. 칭기스칸 이렇게 생겼습니다. 쿠빌라이 칸인가요? 하여튼 중국의 칭기스칸의 모습이고요. 쿠빌라이 칸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서 보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천호제, 백호제, 십호제 이런 식으로 체계를 갖추어서 천호제에 기반을 한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영토 운영, 부족 운영들을 볼 수 있고요. 칭기스칸 따로 이제 친위대라고 이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당시 용어로 캐식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 상식으로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췄는지를 보면 요 영토 보이세요? 영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지했던 이 대제국을 그러면서 울루스를 뭐 우구데이 칸국, 킵차크 한국, 훌라구 왕국, 츠가타이 왕국, 그다음 원 이렇게 보이는데 요 대도가 아까 봤던 베이징입니다. 베이징. 그러면서 여기 있던 남송이 여기 있었는데 남송까지 정복을 해버렸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와 엄청나게 영토를 넓힌 국가구나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 특히 뭐 그
나라를 통치할 때 이제 중국식으로 통치를 할 텐데 가장 요직을 독점했던 게 바로 몽골 사람들이겠죠. 몽골 사람들 하면서 그 서역인들, 특히 서역인 상인 출신들 사람을 생목인이라 그래서 눈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지방 행정을 담당하게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한인들, 특히 또 남송 지역에 있었던 한인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차별 대우를 했었다. 요렇게 차별 대우를 했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나라들, 특히 첫 번째 이제 고려와 관련돼서 고려가 항전한 거 우리 한국사 시간에도 공부했고요. 오늘 여러분 다시 볼 건데 처음에 몽골이랑 형제 관계를 성립을 하는데 무리한 공부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몽골의 사신들이 돌아가는 와중에 피살을 당하면서 몽골이 고려를 침입하게 돼요. 요거까지는 압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화도로 가고요. 최씨 무신 정권이 그 당시에 무신 정권 시대였기 때문에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항전을 합니다. 그러다 최씨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쿠빌라이 칸과 강화를 맺게 되면서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된다. 요 정도까지 스토리는 알죠. 그러면서 그렇죠. 돌아오지 않는 이 삼별초들이 대몽항쟁을 했다. 그래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까지 거점을 두고 싸웠었다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화를 맺었으니까 강화에 대한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려가 몽골의 부마국이 됩니다. 부마국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사위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어렸을 때 몽골의 왕자를 원나라로 유학을 보낸 다음에 원나라에서 교육을 하고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원나라 황제와 고려의 왕 간의 관계는 장인어른과 사위 간의 관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다루가치를 파견을 하게 되고요. 다루가치라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방직 공무원들을 직접 파견하게 된다 정도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그리고 베트남 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야겠죠. 일본부터 한번 보면요. 일본은요. 가마쿠라 막부가 세워지고 나서 규슈를 방어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에 넘어와요. 근데 일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였죠? 그렇죠. 섬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몽골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말을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냥 말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섬으로 넘어오면 그만큼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힘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1, 2차 침공 오는 과중에 폭풍이 돼요. 폭풍으로 무산이 되면서 우리나라를 폭풍이 자연 환경이 지켜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신국 사상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폭풍우를요 카미카제라 그래요. 카미카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의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올지 모르잖아요. 또 올지 모르니까 장기간의 동원 또는 동원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방어 체계를 갖추면서 막부가 계속 쪼니까 근데 보상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사들이 동요하게 됐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지게 되었다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와서 이제 베트남으로 볼까요? 베트남의 대표적인 왕조 중에 하나인 쩐 왕조가 이제 몽골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 이렇게 복수해 라고 했는데 복종 요구를 거절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침입을 하는데 대월은 이거를 막아내요. 막아내면서 수도인 탕롱 지금 일단 하노이가 함락이 될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등장한 장군이 하나 있었으니 게 바로 쩐흥다오 장군입니다. 쩐흥다오 장군이 바익단강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대월 베트남의 사기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민족의식이 성장하게 되죠. 이러면서 민족의식이 성장하게 되면서 우리 베트남에 대한 인기 또는 내용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대월사기라는 역사책입니다. 역사책. 우리 대월의 역사책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우리나라의 삼국사기처럼요. 그리고 베트남만의 문자인 쯔놈 문자가 공식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몽골을 기점으로 국제교육이 활발해지는데요. 여기에서는 말을 타고 다니니까 역참이 중요해졌다. 그러면서 원거리 여행이나 동서간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요. 그러다가 관용적인 종교 정책이기 때문에 여러 종교들이 중국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상 교육도 뿐만 아니라 발달하게 되고요. 국제 교육에 있어서는 원나라의 지폐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교초입니다. 이 지폐예요, 지폐. 지폐 등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나와 있던 게 바로 이게 역참이고요. 역참을 알려주는 뭐 통행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바로 교초. 여기 있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한자가 교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원이라는 힌트가 있죠.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입장은 몽골입니다. 몽골이 성장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고려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 그 다음에 대월, 베트남 무슨 왕조였죠? 쩐왕조였습니다. 쩐왕조의 관계 등등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는 이제 조금 교과서를 좀 뒤로 갈게요. 일본을 먼저 보고 나서 여러 가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무사라는 새로운 신분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댓글로는 이제 일본과 고려의 관계, 일본과 베트남의 관계, 미안해요. 몽골과 고려, 일본, 베트남의 관계, 그 관계를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영상이 조금 길어서 선생님 말이 좀 빨랐던 거 사과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